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했던 일들 중심으로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제가 하는 일 속에 제가 어떤 고민으로 녹였는지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 이 소셜미디어와 우리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걸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런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의 변화가 도대체 운동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생각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본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의 변화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생각을 했던 거라 저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괜찮은 말 같아 보이나요? 네? 좀 멋져 보여요? 네. 지자랑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처음에 제목하고 좀 비슷한 그런 말이라서 제가 한번 그냥 골라봤어요. 프랑스의 68혁명 당시에 프랑스의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결의안의 제목이에요. 네. 결의안의 제목이 저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의안 제목이면 뭐뭐뭐에 대한 결의, 뭐 하라, 이런 아주 딱딱한 문장들이잖아요. 문화예술인들이라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나 결의안의 제목을 저렇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우선 좀 놀라웠고 그 다음에 상상력의 권력을 인수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인수한다는 꼭 정치 권력만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한 사회의 변화에 필요한 게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상태에서 다음 세상의 변화에 대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고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저한테는 다가와서 제가 한번 써봤죠. 결국 저한테는 제가 저런 고민을 하는 데는 결국은 운동을 해온 사람이라 사회운동을 해온 사람이라 결국은 저런 의문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건데요. 이 사진은 2004년도 사진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노사모가 2002년도에 움직였던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아서 2004년 탄핵반대 국민행동 할 때의 사진인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갔다가 오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돈통을 들고 모금하느라고. 이날 이 집회가요. 집회에 필요한 돈이 1억이었습니다. 1억. 근데 1억이 모였어요. 전날. 밤새 돈 세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건 2004년의 일이긴 한데 2002년에도 이제 유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죠. 이게 한 해에 이게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2002년 한 해에. 제가 이제 다른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던 해가 이제 2002년이라서 제가 이제 이런 2002년의 충격이라는 게 저한테 준 충격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줬다는 충격이 아니라 제가 받은 충격이라는 건데 2002년에 제가 세 개의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세 가지 사건이 성격이 다 다른 성격의 사건들이죠. 그죠? 하나는 대통령 선거에 관계된 거였고 하나는 월드컵이었고 요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이 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사건의 성격이 각각 다른 건데 보시는 것처럼 그 밑에 제목을 다 빼면 똑같은 일로 다 모인 거라고 해도 색깔만 좀 달랐을 뿐이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한 해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10만, 20만, 월드컵은 100만, 이 효스 미선 추모 집회도 저거 10만, 20만 이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집회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 사회가 솔직히 왜 그런 거지? 저한테 근데 고민으로 다가왔던 거는 저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 2000년에 총선연대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들의 첫 낙선운동했던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에 한 시민단체 한 1000개가 모여서
쌍욕하고 몸싸움하고 그다음에 뭐 정가 많은 이 국회의원들 좀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좀 국회의원 시키지 말자. 뭐 하긴 뭐 우리 그런 사람 대통령도 시켰는데 뭐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시키지 말자 이래가지고 2000년에 했는데 그 운동이 워낙 호응이 좋았고 그때가 우리 사회를 보면 인터넷이 막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 요때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 낙천자 명단을 올려놨을 때 그 호응이라고 하는 게 엄청났고 막 이 후원금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민은 사회운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연대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적자를 보지하는 거의 첫 번째 경우가 총선연대였어요. 그 전에는 다 맨날 적자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 사람들이 벼슬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연대기구를 보면 그렇게 대표가 많고 그렇게 뭐 중앙위원이 많고 그렇게 무슨 이 운영위원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자리 나눠주기 위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대활동 끝나고 나면 빚잔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상임대표 뭐 얼마, 공동대표 얼마, 뭐 중앙집행위원 얼마 이렇게 딱 분담해서 빚잔치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뭐 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근데 저 때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총선연대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은 정말 대단해서 그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들 뭐 이런 등등이 너무 시민단체 사람들은 완전히 어쩌면 그러니까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보면 2000년 총선연대라고 하는 것은 90년대에 성장했던 시민운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호응이 좋았던 거여서 2002년 대선에 대선 유권자연대라는 걸 만든 거예요. 딱 불과 2년 전의 일이니까 또 역시 수많은 이 시민들이 우리와 호응하야 권력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대선 유권자연대를 YMCA 7층 강당을 털어가지고 거기다가 책걸상을 다 집어넣고 전화 설치하고 각 단체의 상근자를 파견받아서 10명을 처음부터 상근을 쫙 시키고 폼을 딱 잡았어요. 전화가 안 와. 전화가 안 와요. 완전 팔이 날리고 있는데 노사모는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노사모는 뭐 아까 본 것처럼 맨날 모여들고 맨날 노란 풍선에 뭐 돼지 저금통에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불과 2년 만에 총선연대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대선연대에는 안 오는 거예요. 정말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아니, 불과 2년, 단지 진짜 2년 만에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게 이제 저한테 그 당시에 큰 의문으로 남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집이 파주였어요. 파주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려고 그러면 서울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파주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가지고 그 일산에 와서 거기서 전철을 타고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데 파주에서 일산으로 딱 들어와서 전철역으로 탁 내려서 들어가는데 이 선거운동할 때 보면 전철역 앞에 이렇게 뭐 한복을 입고 이렇게 뭐 나눠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처럼 쭉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유인물을 쭉 나눠주고 있는데 맨 앞에서 좀 키가 꽁충한 놈이 탁 나눠주는데 둘이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서로 둘 다 이건 둘이 우리는 서로 아는 사람이야 이런 게 딱 느껴진 거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나, 둘 다. 근데 확실히 둘이 아는 사람이야. 그것도 친구야, 틀림없어. 그래서 야, 오, 그래. 한 20년이 넘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같은 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놈이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해. 예. 서로 이제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나 노사모야 이러면서 계속 유임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칙상 그러면 얘 사무실이 노사모 사무실이 이 근처 어디에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선거운동 하느라고 선거운동원으로서 저걸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너 사무실 여기 어디니? 그랬더니 아니야 나 곧 출근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침 시간에 잠깐 나와서 자원활동으로 유임을 나눠주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그래 고생해라 그러고 이제 가서 지금까지 다시도 두 번 다시 본 적은 없어요. 지금도 이름도 몰라요.
근데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그럼 저놈은 저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 생각이 계속 그냥 출근하다가 보고 그냥 서서 한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근데 안 풀리는 의문을 안고 돌아갔는데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또 경주 동국대가 있어요. 경주 동국대 교수님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막 자기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노무현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 자기 교수가 보면 또 과도 경제학과예요. 경제학과 교수가 다 근엄하게 애들 폼 잡던 사람이 경주 시내에서 노무현이 이거 자기가 이제 못 하겠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선거운동을 좀 돕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금 대선연대 그거 하고 있는데 계속 부딪히는 건 그런 것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대선연대 제가 사무처장이었어요 거기. 사무처장이니까 대선연대 후보원 이런 걸 좀 하시거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거는 안 물어보시고 노무현 돕는 거 이런 거만 물어보시니까 속으로는 이러시나 이랬지만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인터넷에 뒤져보면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이제 무심결에 이제 그렇게 답을 했는데 인터넷 그래서 전화 바로 끊으셨어요. 며칠 있다 전화가 또 오셨어요. 자기 선거운동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다 나와 있었다는 거죠.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유인물 배포가 있고 며칠 날 어디서 모임이 어디가 있고 이 선거운동 자원봉사 조직이 어디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연락은 누구한테 하면 되고 이런 게 정보가 다 있었던 거죠. 노사모. 그걸 보시고 부산으로 가셔가지고 부산 터미널에서 노무현을 뽑읍시다 그리고 쫙 하고 딱 이 버스 타고 경주로 딱 가가지고 아침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강의를 딱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켰냐고요. 다 자발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그 내 고등학교 동창놈도 그냥 그렇게 자발적으로. 야 이게 되게 폭이 넓고 광범하다. 그게 2년 전에는 우리한테 왔는데 왜 불과 2년 만에 시민단체에게는 안 오고 노무현이라는 개인한테 갔을까? 이게 이제 제가 그때 가졌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신 2004년도 탄핵 때 그때 제가 조금 눈치를 챘죠. 그때 이제 시민단체들이 탄핵되자마자 다음날 청계광장에 집회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바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그때 시민단체가 다 동원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오도 때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 들어온 거야. 착각이죠. 그거 아니었어도 사람들은 몰려 나왔을 거예요. 다만 연단을 그냥 맞춤 아닌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준 것에 불과했던 거죠. 동시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착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죠. 도대체 이렇게 되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근데 이건 인터넷에 있었던 거죠. 제가 2000년부터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이 새로운 운동의 중요한 토대나 수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만들었고 우리 민 교수님과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빠르게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는 눈치를 잘 못 챘던 거죠.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서 하여튼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시민사회까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불과 1, 2년, 3, 4년 사이니까 그 변화의 진폭이 그렇게 빠르게 있을 거라고는 저도 잘 사실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런 몇 년 사이에 그런 큰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잖아요. 저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 사람들이 소통하고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는데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의 비밀이 있다. 참여하는 개인들과 개인들을 이어준 네트워크. 그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집단이나 조직으로 움직였던 거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004년에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네트워크적 방식이란 결국 이 수많은 개인과 서클 또 구체적 의제에 동의하는 개인과 서클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방식으로의 전환일 것이다. 운동에서 사회운동에서
그래서 아마도 운동 방식은 이렇게 변할 것이고 운동과 개인의 존재 방식도 바꿔놓을 거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죠. 예.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터넷과 개인과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할 거다 앞으로 운동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당시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은 좀 뻘소리라고 받아들였죠. 아무도 별로 이렇게 호응해주지 않아서 제가 되게 심심했어요. 저 주장을 해놓고. 그리고 2006년에 또 한 번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제가 90년대 방식의 시민운동은 끝났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동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다들 뭐 별로 귀 기울여 주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2007년에 에이 그러고선 미국에 가서 한 1년 놀다 옵니다. 아무도 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데 뭐 한 1년 놀다 와서 2008년에 제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래서 시민운동 옛날 방식의 시민운동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고 하는 전국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의 운영위원장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제가 하기로 했어요.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명박 정부가 계속 이전에 10년 동안 만들어왔던 우리 사회의 변화, 시민운동이 특히 이제 애써서 읽어왔던 변화를 다 거꾸로 되돌리는 거를 보고 너무 다들 힘들어해서 야 새로운 거를 하기 이전에 이 힘든 거부터 어떻게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움직였는데 2008년 저게 지금 촛불 시위 사진이에요. 촛불 시위가 탁 일어난 거죠.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제가 그 전에 한 4, 5년간 열심히 주장해왔던 내용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시민사회 쪽에서 볼 때는 촛불 시위가 청계광장에서 처음 이제 그 전에도 조금 소소한 시위들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청계광장에서 조금 큰 시위가 몇백 명이라도 모인 시위가 시작된 게 5월 2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왜냐면 3월, 4월부터 그 광우병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왜냐하면 그거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그 가을부터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심야 토론 주제로도 많이 나왔었고 그 주제가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 이 광우병 제거기 우린 절대 안 받아들인다고 민동석 차관보 그 당시에 농림부에 그랬던 사람이 딱 정부가 바뀌니까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수입해도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똑같은 놈이 아니 똑같은 사람이 공무원이 단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입장이 확 바뀌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갸우뚱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PD 수첩이 불을 탁 질렀죠 거기다가. 그러면서 이제 상당한 논란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했고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아주 심했던 거죠. 근데 저 때는 아직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기 전이에요. 2008년 주로 블로그가 이제 아주 왕성하게 있을 때죠. 2008년이면. 근데 5월 2일 날 시위가 있는데 제가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다 저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죠? 단체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런데 한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제일 그 시민단체들 중에서 지금으로 치면 파워풀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 선배님 좀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우병 문제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좀 그렇잖아도 그거 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여보자. 그래서 한 주요한 단체들이 한 10여 개가 모였어요. 일요일 날 모였는데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왜 저 문제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됐을까? 그거는 이런 거였어요. 세상은 광우병 문제로 되게 난린데 시민단체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옛날과 다르게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게 전화도 엄청나게 와야 되고 뭐 막 인터넷 댓글도 막 엄청 달려서 참여연대 니들은 성명도 안 내고 뭐 하냐 뭐 이런 게 막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달랑 댓글 2개가 올랐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을 혹시 조금 한 3, 4년 전으로 생각을 돌려서 그 당시 우리 사회 분위기하고 생각해보면 그때 다들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참여연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2개, 게시글 2개가 올라왔다.
그게 나름대로 그나마 시그널이라고 좀 만나보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5월 2일 날 집회가 열린다는데 거기 모인 단체들이 아무도 아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소위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등등의 이 민중단체가 하는 걸 거야. 알아보자. 그 자리에서 막 열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아무데도 아는 데가 없어. 거기도 아니야. 그런데 그때까지 통념상, 우리들의 통념상 그런 정도의 집회라고 하면 이익단체가 아니고 나서는 대체로는 그리고 이제 2004년 정도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들이 생겼으니까 그런 계열의 단체들이 아니고서는 어버이 연합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서는 대개는 우리가 아는 범주의 어느 단체가 집회를 열어야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이상한 거죠. 지금 집회가 되겠어 그러면? 왜냐? 집회도 이게 나름 만들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혹시 여기 시민단체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집회도 나름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만들어져요. 그거 뭐 플래카드는 어디서 만들고 연사는 어떻게 조직하며 성명서는 어떻게 쓰고 그거는 누가 읽고 사회는 누가 보며 혹시 공연을 만들면 가수는 뭐 안치환을 불러올 건지 뭐 누구를 불러올 건지 뭐 이런 거 나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정한다고 되나요? 이 뭐 사회자 최강기를 내가 연락하면 돼. 뭐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집회를 만들 수도 있고 이틀 만에 집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플래카드 탁 피켓은 누가 어떻게 쓰고 딱 이 피켓에 들어가 슬로건은 어떻게 정하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슬로건 토의해야 되고 정해야 되고 다 그래서 나오는 건데 나름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도대체 우리가 아는 데가 없는 데서 누가 할 수 있겠냐. 그냥 뭐 잘 될까? 뭐 이제 이런 퀘스천들이 다 있었던 거죠. 뭐 나가보면 알겠지 5월 2일 날. 그리고 대개 보면 그런 집회가 있을 때 연단 뒤에 가보면 그 실무하는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보면 뭐 알겠지 뭐 이렇게 해서 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0년대 내내 시민단체의 주요한 사무 책임자들이 열렬히 그리고 목매에도 그리던 소위 20대 젊은이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00년대 시민단체 20대들이 잘 안 왔거든요. 90년대에는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2000년대는 잘 안 왔었어요. 우리는 젊은 것들은 운동에 관심이 없는지 알았는데 여기 왜 다 있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어. 또 똑같이 몰랐던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막 그 집회 현장을 배회하고 다녔잖아요. 국정원. 왜냐하면 국정원도 정보를 얻는 소스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집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그걸 의논하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게 기존의 시민단체하고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죠. 국정원도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시민단체 사람들 만나서 얻어야 되는데 여기가 모르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똑같이 모르지.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되는 서로 모르는 실제로 국정원이 배후가 없는 것 같다는 보고서를 그날 냈다가 막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직원들이. 똑같이 이 새끼야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냐. 다 어딘가 있지 이 멍청한 놈들아. 조사 다시 해. 과장님이 나가보세요. 과장이 나가봐도 모르는 거지. 나간다고 아냐고요, 그거를. 실제로 배우가 없는 집회였잖아요. 촛불 집회 배우 찾았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아마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했을걸요. 왜냐하면 이명박이 분노했으니까. 찾아. 저 촛불 사느라고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됐지. 그게 그때까지 사람들의 상식적 통념이기 때문에 그걸 찾은 거죠. 근데 저때 나타났던 것은 그런 상식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거죠. 자기 경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저런 것들이 논의되고 소통되는 공간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해했었겠죠. 이해 못한 거죠. 저 촛불 시위가 보여줬던 것은 중앙 지도부가 없어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시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줬고 지금 한미 FTA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FTA 번국본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그렇게들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만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소통이 다른 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했던 일 관련해서 이제 공간이 운동한다. 저 말은 제가 물론 만든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 같죠? 본 사람이 있나요? 예? 누구죠? 마치 제가 뭐 시장 선거에 있으니까 이 그림을 넣은 것 같죠? 그건 아니고요. 선거 전에 만든 거니까. 근데 제가 이분 때문에 이 사진을 쓴 건 아니고요. 이분 때문에 사진을 쓴 거예요. 이분 독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썼는데 이분은 오한응이라는 분이에요. 옥천이라는 시골의 이장, 자기 마을의 이장을 지내셨던 분이기도 하고 옥천신문의 대표를 지내시기도 한 분이에요. 지역신문에. 근데 제가 이분 집을 가봤는데요. 보이세요 이거? 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겠어요? 예? 여기 어디? 화장실이 아니라 여기서는 측간. 측간이에요, 측간. 제가 찍어왔는데 이분 집 여기는 화덕이 하나 있어요. 이 옆에는 이렇게 화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게 돼 있어요. 아니 한참 떨어져 있어요. 한참 떨어져 있는데 촌이니까 마당이 꽤 넓어요.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똑같이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런 게 뭐라고 붙어 있냐면 화덕에 빠진 이문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일보 안티조선 운동할 때 이문열 씨가 막 이 안티조선 운동하는 사람들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문열 책들 태우고 막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덕에 빠진 이문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측면에는 방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있는 방, 게스트하우스죠 일종의. 그래서 거기서 와서 MT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MT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뭐 안티조선 운동과 관계된 자료들이 그 방에 다 있어요. 다 있고 벽면에는 혹시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 박명록 게임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 거 모르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박명록을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를 이런 벽에다가 쭉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각자 이름을 다 씁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아는지를 줄 그어서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같이 지나면서 또 자기가 알게 된 것도 추가하기도 하고 사람들 알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게 하는 게임이에요. 꽤 재밌어요. 그런 것처럼 한쪽 벽에는 다녀간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호 하나씩 안티조선 만만세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구호가 다 적혀 있는데 제가 아는 웬만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래서 하나 적어놨죠. 제 이름 쓰고. 근데 그런 정도로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옥천이라는 동네에서 크게 딴 데로 외출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통신이라고 하는 주간지 때문에 서울을 잠시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있기는 하나 대개 자기 동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간 또 자기 집을 이런 식의 일종의 퍼포먼스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간을 그러고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 다녀가는 사람들하고 매 그 하덕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밤새 술 먹으면서 막 세상사를 논하고 거긴 박원순도 다녀갔고 민주노총 위원장 하던 이수호도 다녀가고 무슨 뭐 언론노조 위원장 하던 최상재도 다녀가고 권영길도 다녀가고 심상정도 다녀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거기 왜냐면 다 MT하러 온 거지 뭐 그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사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런 게 쌓여가지고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요. 옥천이라는 데서 1년에 한 번씩 언론 문화제가 열려요. 저렇게. 그러면 저기 안티조선 운동하던 언론개혁 운동하는 사람들 1년에 다 모여서 옥천이라는 도시에서 전국에서 다 모여들어서 워크숍을 합니다.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옥천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다들 우리는 우익 집회에서나 보던 이 해병 전우회가 저 집회의 교통 질서를 안내하고 그래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저는 그런 걸 만들어내요.
자기 집에 앉아서 세상과 교류하고 저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야, 공간을 어떻게 꾸미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다를 수 있고 만들어지는 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보셨다고 하는 성미산에 있는 나루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지하의 소극장이에요. 저 극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성미산 마을에 연극 동아리가 10개가 생겼어요. 공간이 동네를 변화시킨 경우인 거죠. 물론 성미산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걸 한꺼번에 엮어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두 가지를 좀 더 보완해 설명해 보면 이제 이거는 많이 쓰는 표예요. 인터넷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이 만들어진 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미디어의 역할을 하던 게 뭐겠어요?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뭡니까? 우리로 치면 5일장, 3일장, 7일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매체가 없었을 때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은 우리로 보면 이제 저런 장터였던 거죠. 보부상이 중요해요. 장돌뱅이가 중요하죠. 장돌뱅이들이 그런 소식을 전하 날르는 거니까. 그럼 마을에서는 그날 장에 갔다 온 사람 집에 가야만 소식을 들을 수 있죠. 장에 갔다 온 사람 집으로 마시를 가는 거죠. 모여 앉아서 그래 오늘은 어떻게 가서 뭔 소식을 듣고 왔나 이렇게 해서 세상 소식을 전파받는 거였죠. 근데 그걸 신문이라는 도구가 나오면서 바꿔놓는 거죠. 그런 미디어 소통하는 방식을 확 바꿔놓는 거죠. 이런 소통하는 방식이 바뀔 때마다 세상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니까. 신문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이명박은 아니고요. 100년 전에 이명박이 권력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레닌입니다. 레닌.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이고 레닌이 만들었던 이스크라나 프라우다는 지금도 러시아의 신문입니다. 그 신문이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그 전에 없던 걸 만든 거예요. 레닌이라는 사람은 없던 걸 만든 거죠. 일간지를 문맹률이 90%가 넘을 때 신문을 만든 거죠. 무모한 도전, 그거 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신문을 읽기 위해서 글자를 깨쳐야 됐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논의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인텔리겐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 지식인들이 어떻게 혁명을 성공시키느냐 1900년대 초반에는 그게 전 세계 지식인들의 중요한 일들인 것처럼 됐던 시기였기도 했죠. 라디오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자기의 선동적 목소리를 연설할 수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라디오가 된 거죠. TV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케네디예요. 케네디. 세계 최초의 방송 토론이 케네디와 닉슨 사이에 있었어요. 케네디가 텔레비에 딱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라디오로 목소리 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보인 거죠. 댄디하고 잘생긴 젊은 친구가 늙고 추레한 닉슨, 거의 뭐 침 흘리듯이 이러고서 뭐 토론하는 닉슨하고 케네디가 딱 대별되면서 저 때 급격하게 미국의 여성 유권자들은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네디가 됐죠. 웹사이트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노무현입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죠. 소셜 미디어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오바마예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가지고 힐러리를 낙마시켰던 사람입니다. 미국은 대선 자금을 누가 얼마나 모으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 대선 레이스에서 중요한 건데 힐러리는 그 이 맨하탄에 가서 월스트리트에 가서 금융자본가들한테 돈을 모으는 거죠. 모금 파티 해가지고. 그런데 오바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개미들의 모금을 쫙 했는데 그 돈이 힐러리가 맨하탄에 가서 모아온 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힐러리가 결국은 접었던 거예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오바마죠. 이런 각각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에 크게 한 번씩 지금 제가 말했던 것보다 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사건들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미디어 변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인터넷 이게 이제 뒤로 올수록 인터넷에 기반한 변화잖아요. 그죠?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변화들이 있고 이런
예를 들면 신문을 가지고 권력을 잡던 레닌에게 보면 황제 중심의 그런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 정치를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근대적 대열로 넘어서게 만드는 데 기여한 셈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케네디 같은 경우도 뉴 프론티어를 가지고 그때까지 미국과 다른 미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게 먹혔던 거였고, 오바마의 등장도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거의 사실은 혁명적인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것도. 예. 이게 뭐 앞으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걸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박원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정당의 역할이나 구조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정당은 필요 없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같은 정당 시스템으로는 사람들의 욕구나 기대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뭔가 다르게 바뀔 거예요. 뭔지 저도 몰라요. 좀 바뀌겠죠. 근데 이런 것에 아주 결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돌아다 봐도 결정적인 판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특히 우리가 이런 미디어의 지형, 특히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데 기여한 수단으로 보자고 하면 인쇄술이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그것만 된 건 아니지만. 중세에서 권력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그렇죠. 교황, 사제. 이런 사람들이 아비뇽의 굴욕 이런 거 세계사에서 배우잖아요. 현실의 왕이, 황제가 교황한테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꿇잖아요. 교황이 더 위에 있었던 그런 걸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들이잖아요. 아비뇽의 굴욕 같은 게. 그게 왜? 그런 게 가능했던 게 뭐예요?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성경을 다 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게 직업이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생기면서 없어지는 직업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쇄술이 생기면서 없어지는 직업과 새로 생기는 직업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당시에도 보면. 이게 쓰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그거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전파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만 갖고 있어요? 뭐 사제들만 갖고 있는 거죠. 사제들이 그거 있고, 야, 하나님이 제가 마녀래. 그럼 마녀야. 화형해야 돼. 하나님이 이거 사면 니들 천국 간대. 면죄부. 팔았던 거죠. 근데 성경이 대중적 출판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다 또 자기 나라 언어로 출판됐잖아요. 아닌데? 저 새끼 뻥쳤는데? 이게 된 거죠. 종교개혁 운동이 생겼고 휴머니즘이라는 게 생겨나고 근대 사상이라는 게 생겨나죠.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이런 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였던 거죠.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죠. 지금의 인터넷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게 변화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럼 중세 때 그런 시기에 살던 사람들은 그게 그래서 곧 대통령제가 생길 거 이런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당연히 그러니까 모르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지형의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모릅니다. 그거는. 지금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 소셜미디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이명박 정부의 이 관료들이 해내는 경제 예측치가 계속 나오는데 틀려.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괴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한 예측치가 맞아가지고 막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막 그랬어요. 잠깐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네르바가 어떤 경제 전망을 해내는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괴담이라고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잡았어. 잡기 전까지는 온갖 소문이 다 돌았어요. 예일 대학을 나왔다.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던 고위 관료였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였다. 자꾸 보니까 지금까지 말한 경력으로 보면 나이가 많아야 되잖아요. 시퍼렇게 젊은 애가 잡혔고 그 다음에
전문대를 나왔다든가 국문학을 전공했다든가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 물어보니까 저 친구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자료가 다 있는걸요. 그걸 가지고 경제학 공부를 혼자 한 겁니다. 소위 프로아마 같은 사람이 하나 생겨났던 거죠. 전문가의 위상이 조금 전에 인쇄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권위 이런 게 쭉 다운됩니다. 저런 사람이 그런 걸 깨트리고 나갈 수 있어요. 미네르바가 말하기 전문 맞았냐? 아니에요. 쭉 다 보면 틀린 것도 많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맞은 것만 기억을 맞힌 것만 기억을 하니까 그런 건데 그러나 전문적으로 인증받은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저런 정도를 해냈다고 하는 게 검색만으로 독학만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 게 가능한 세상이 됐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정보나 자료를 대학원에 가서 교수님들한테 받지 않으면 연구 목적으로 여기저기서 뒤져서 받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자료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민 교수님하고 제가 고재열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시사인 기자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기적의 책꽂이 운동이라는 걸 트위터만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를 위한 2등 했다고 자랑질을 해대더만요. 깔때기. 예. 해대더만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뭐 처음에는 많은 걸 생산한 친구가 아니에요. 트위터에서. 오히려 이해수 이런 사람이 멋진 말을 생산해 줬죠. 예. 거기가 1위죠. 고재열은 오히려 많은 정보를 유통시키는 데 많이 초기에 기여했던 친구예요. 예. 처음에는 뭐 핸드폰 찾아주는 것도 많이 했어요. 이 친구. 예. 리트윗 해가지고 트위터에서.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일정하게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자기가 깔때기 하는 것처럼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를 한 2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3위 하다가 2위 올라가니까 자랑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은 기적의 책꽂이 운동이라는 걸 성공시키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책도 보내주고 자원봉사도 하러 오고 돈도 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책을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저 친구가. 네. 혼자 시작한 겁니다. 네. 이런 게 가능한 제가 아까 맨 앞에 운동가가 존재하는 방식도 바꾸어 놓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메모한 거 보셨죠? 그죠? 그런 게 드러나고 있는 경우들이에요. 네. 김여진이 한번 떴다 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됐던 해입니다. 올해가. 홍대를 갔더니 홍대 청소 노동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됐어요. 해결됐죠? 크레인 앞에 가서 김진숙 앞에 가서 폼 V자 그리면서 사진 한번 찍었더니 100일 가까이 사회가 돌아보지 않던 해고자 문제를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김진숙이 크레인에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함께 그런 걸 했던 박혜경과 레몬트리 공작단이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있죠. 그게 가능해지고 있죠. 저 친구가 강정마을 가서 막걸리 한번 먹고 왔더니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다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고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성장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그런 사람인 거죠. 개인이. 예. 김여진이라는 사람이 탤런트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예. 거꾸로 이 일로 유명해진 탤런트가 됐어요. 이런 일들로. 예. 이런 말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전통적으로 저건 정치학개론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고 정치적 의제가 되고 나중에 법률적 의제가 돼서 제도가 되는 가정들은 저런 가정들을 거치게 되는 저게 중요한 매개들이에요. 정당이나 전통 미디어나 연구소나 시민단체 이런 게 전 정치학개론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요즘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추가돼야 되는 거죠. 저것도 여전히 역할을 할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특히 전에 없었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개인이라는 거죠. 제가 앞에 2004년에 썼다는 글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개인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들 혹은 집단과 개인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뀐 거죠.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이전의 모습하고 다르게 전에는 시민단체들이 정말 막 열심히 했던 게
올해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이슈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잘 기억 안 나요. 몇 년 전에 4대강,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4대강 정도가 4대강보다 이제 그때는 한반도 대우나 뭐 이런 거 반대 운동하던 그런 정도가 시민단체들이 정보를 열심히 퍼다 나르고 사람들한테 문제를 느끼도록 만들고 뭐 이렇게 했고, 그것도 사실은 뭐 서울대학교 이중구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블로그에 경제학적 분석 이런 것도 써주고 이러면서 사실 더 증폭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때도 이미 4년 전만 해도 그때는 여전히 트위터나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블로그 글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쳤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 온 거죠. 소셜 미디어의 위상이 이런 위상에 있는, 아까 제가 인쇄술 이야기를 했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거나, 또 미디어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대체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공간 이야기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도 그런 의미들을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인터넷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모여서 다른 공간에 다르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방식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라고 이제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전에는 사회운동가들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누가 기획안을 쓰고 그 기획안을 내면 모여서 집단으로 토론하고 뭐 빠꾸 시키기도 하고 그럼 다시 써서 뭐 해서 뭐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누가 집행을 하고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거친단 말이죠. 그런데 36시간 동안 한 곳에 모아놓고 이날 해법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낸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해서, 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갑자기 여기서 나왔던 앱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마을 버스 그 시간 안내하는 앱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통 장이 열리고 있는 가는 날이 장날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앱이 있어요. 그런 앱을 그런 앱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마을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뭐 수단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그런 게 나와서 앱이 개발됐어요. 네, 여기서. 그게 지금 저 스마트폰에 어떤 사람들 그 탑재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네.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실제로 구현해 낸 거죠. 저게 옛날 같으면 각각이 다 하나의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위계 질서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될 것들이 저렇게 만들어진 거죠. 완전히 그런 걸 해가는 방식을 확 다르게 바꿔버린 그런 경우죠. 요새 테드는 모르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사이버 NGO 대학에서 이런 거 모르시면 어떡하나. 네. 테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강연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확 바꿔버린 경우예요. 보통 오늘도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떠들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야기 제가 15분짜리 이야기 한 건데, 테드가 그런 정도의 강연으로만 쭉 모은 겁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잘난 사람도 와서 15분, 20분밖에 강연을 못 해요. 엘고어도 20분짜리밖에 못 해요. 네. 그 비싼 인간을 데려다 놓고 20분만 이야기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20분으로 이야기할 때 훨씬 압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딱 바꿔놓은 거죠. 그럼 뭐 2박 3일 동안 이 테드 본부 같은 경우는 2박 3일 동안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강좌들이 쫙 열리거든요. 거기에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이 다 갑니다. 가서 다 들어요. 나중에 다 저렇게 인터넷에 다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만큼 이제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상상력을 주거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강연 방식, 이런 것들인데 우리 사회에서도 요새 최근에 많이 컨퍼런스를 여는 방식도 틀려졌죠. 아주 전형적인 컨퍼런스는 요새 가보면 발제자와 토론자 숫자만큼의 청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컨퍼런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간담회하면 될 일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열리게 되니까 컨퍼런스의 형식을 파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언컨퍼런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게 전부 하나의 세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참가자들이 다 자발적으로 세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션은 가보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강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세션은 가보면 달랑 한 사람 와서 둘이서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세션은 가보니까 한 대여섯 명 있어서 서로 간담회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컨퍼런스. 저것도 해보면 재밌어요. 월드 카페라고 하는 방식. 저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할 때 유용한 방식입니다. 참가자가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논의하는 방식인 거죠. 이건 결국은 지금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구조나 지형들 많이 바꿔놓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거는 결국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결과가 중요했어요. 결과가. 누군가가 뭔가 딱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내놓으려면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정보를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어야 그 결과를 내놓을 거 아닙니까? 소유라는 표현보다 독점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딱 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전격 기자회견을 이렇게 확 해놓고선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따라주세요라고 주장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조직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의 우리가 보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가. 그건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한테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어떤 과정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런 과정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 안 들어오겠죠. 내가 그 정보를 안 주는데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공유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과정이 설계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서로 당연히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직이 아니라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람들은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죠. 김여진이나 고재열이나 미네르브가 가능했던 이유, 그거는 고재열이나 김여진 같은 경우는 트위터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되죠. 김여진이 옛날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 조직해서 강정 갑시다 됐겠어요?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강정 갑시다 그러고 100일 동안 한진중공업 갑시다 그러고 계속 조직하고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트위터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김여진이 나는 85억 크레인에 가볼 거예요. 거기 사람이 있걸랑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같이 가기 시작해. 그것이 희망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나온 거죠. 희망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나온 거하고 그 이전에 김진숙을 구출하기 위한 무슨 투쟁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게 사람들은 느껴진 거죠. 똑같은 곳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김진숙이 오르니까 그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과 우리 거기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요? 그래 볼까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간 것과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은 이런 스타일이 맞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되지 않고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경계가 있어서 단위가 있어서 내가 저 멤버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제약되고 규율되는 반면에 여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번만 가도 되고 10번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플랫폼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움직이는 게 달라졌으니 당연히 그 움직임을 다른 움직임들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바탕에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는 수단에서의 중요한 수단인 미디어의 변화가 우리가 앞에서 표로 본 것처럼 지금 소셜미디어의 변화가 어떤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놓게 될지를 모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들로 비춰보면 확실히 뭔가 전하고 다르게 바뀌겠구나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죠. 그게 어떤 시스템이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 할 때도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아마존의 책 팔릴 때 보면 아마존의 책은 대체로 5%의 책이
매출의 95%를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95%는 5%의 책이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네. 그러면 위키피디아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거 채우는 사람들은 되게 5%가 95%를 만들고요. 95%가 5%를 만들어요. 플리커도 마찬가지. 되게 유사한 법칙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를 만드는 95%가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나는 참여해서 그 95%가 5%밖에 못 만들지만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이 만든 거예요, 그거. 내가 참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거, 내가 올린 사진 한 장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진일 수도 있어요. 딱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게 어떤 걸 완성시키는데 결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내 역할이 있고 내 몫이 있다는 느낌이 있고 함께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비록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실제로는 주요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몇 안 된다 하더라도 대개는 그렇게 움직여요. 예를 들면 뭐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 세력을 중요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뭐 100명, 200명 아니거든요. 몇 사람 안 되지만 나는 한 번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내서 그렇게 움직이지만 비슷한 구조들이거든요, 다. 그렇지만 그런 게 그렇게 움직일 때만 사람들은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움직여 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대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게 미디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소셜미디어가 가져오는 변화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다 바꾸어 놓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거고요. 저는 이분이 훌륭한 조직론을 가르치는 학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의 블로그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따왔어요. 생각과 비슷해서. 21세기에 들어서서 이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웹 입점령이라 불리는 변화에서 조직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조직으로 보면 앞에 제가 더 큰 이야기를 했지만 조직으로 다시 한정해서 보면 조직은 더 이상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서 움직이는 유연하고 형체가 급변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버렸다. 위키피디아, 페이스북 이런 이게 다 플랫폼인 거거든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저건 조직이 20세기 개념으로는 조직이 아니지만 21세기 개념으로 보면 저게 조직일지 몰라요. 똑같이 지금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라고 보는 조직의 상태는 어차피 다른 형태로 바뀔 때 어쩌면 21세기 정당일지 몰라요. 이거는 다 낡은 틀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미디어의 변화들처럼 인류가 가져오는 순간순간에 그런 위치에서의 미디어의 변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고 결국은 크게는 저는 100년 안에서의 미디어의 변화를 본 것하고 제가 중세와 근대의 차이에서 인쇄술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앞에 오셨던 분들도 어떤 완성된 답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있었을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잘 모르겠고 이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긴 지 300년밖에 안 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다 왕이 다 하는 건 줄 알았지 언제 세상에 의회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냐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은 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상권 분립이라는 생각을 해낸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세상이 변화하고 바뀌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방식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인 거죠. 그럼 상권 분립은 무한한 거냐?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제 앞으로 끝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는 시기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4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 같은 사람은 제4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미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왜 꼭 3부만 두냐고 왜 상권 분립만 하냐 하나 더 만들어 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도 되는 세상이 와버린 거죠. 그만큼
이미 시민들의 직접 행동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이 대의제 안으로 끌고 들어올 거냐. 대의제를 지금 없앨 수 없단 말이죠. 없어지지 않을 거고 당장. 어떻게 들어오냐. 정당은 그걸 어떻게 수용할 거냐. 그래서 유럽에는 해적당이 그래서 나온 거죠. 해적당. 스웨덴에서 시작된 해적당이 얼마 전 독일 지방의회에서 15석이라는 의석을 얻었어요. 네. 해적당. 거기는 원 이슈 파티라 그래서 정보 공유를 제일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런 게 15석. 아니 앞으로 세상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사회 경제의 룰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지금 별로 잘 논의 못하고 있죠. 기업들만 연락의논하고 있어요. 우리 모르는 새에 막 정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게 삶을 규율할 거예요. 네. 그런 거. 근데 그런 데서는 그런 게 인식이 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표를 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 거. 이런 게 지금 변화가 이미 그런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그런 변화들이 우리는 또 우리 형태에 맞게 어떤 다른 변화로 다가올 게 틀림없고 올해 박원순과 안철수가 보여줬던 모습은 어쩌면 그 단서를 포함하고 있는 현상일지 몰라요. 박원순, 안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매개로 나타났던 그 사람들의 욕구나 기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가져올 변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바탕에는 여러 미디어의 변화, 특히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지만 최근에 그런 소셜 미디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